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일주일에 에피소드를 2개 정도는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녹음 안 하고 너 뭐 했냐? 히로시마로 4박 5일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럼 임마 미리 녹음을 해놓고 갔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꾸짖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미리 녹음을 해놓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금 사과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히로시마에서 제가 정말 강렬한 제목의 컨텐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딱 한 사람이 떠오르고 이에 대한 얘기를 청취자들께 들려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한번 들어보시고 일주일 만에 새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것에 대한 화를 거두실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에게 꾸지람을 내려주실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히로시마에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바로 하버드가 낳은 대한민국 최고의 개장수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대체 왜? 히로시마랑 이준석 의원이랑 뭔 상관인데? 뭘 받길래 이러는 거야? 뭐 어디 호텔 룸빵이라도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 났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뭘 봤는데 일본이 애니메이션 왕국이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알아도 원나블이라고 하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정도만 아는데 원피스는 내 자식의 자식이 나와도 이거는 안 끝나겠다 싶어서 읽다 말았고 애저녁에 완결난 나루토도 중간에 읽다가 이거 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다 싶어서 포기했고 블리치는 읽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저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워낙 애니 강국이니까 애니메이션 샵? 5층 건물 전체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스터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 하나를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 구경도 하고 제 아무리 관심은 없어도 뭐 대표적인 일본 하면 떠오르는 관광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피규어 구경도 하고 뭐 겸사겸사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물의 1층은 격투게임 철권 제작사 남코 컨셉으로 가득 차 있는 층이더라고요. 남코 관련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뽑기 기계들도 참 많아서 이렇구나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비로소 만화, 일본에선 이제 망가라고 하죠. 망가가 가득하더라고요. 1층보다 손님도 더 많고 특히 10대, 20대 일본인들이 정말 많아요.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렇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진짜 일본이 왕국은 왕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3D 아바타로 구현한 가상의 인물들로 구성된 아이돌 팀이 일본에는 꽤 많대요. 한국에도 이세계 아이돌이란 팀명의 버추얼 아이돌이 활동 중이죠. 얼마 전에는 공연도 한 걸로 압니다. 아니 무슨 아바타가 공연을 해. 약간 임영웅 I'm the Hero 영화랑 비슷해요. 체조 경기장 이런데 스크린을 걸어놓고 3D 버추얼 아이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버추얼 아이돌 멤버들의 목소리는 AI가 아니고 진짜 사람, 인간 가수가 이거는 또 버추얼 아이돌 팬분들께는 신뢰되는 얘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에서 이 세계 아이돌 여러분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공연을 열었는데 일본에는 이런 버추얼 아이돌 콘서트 공연 실황 영상도 팔더라고요. 블루레이 케이스에 멋들어진 표지까지 정말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아이돌 보고 이준석 생각난 거야? 왜? 그건 아니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2층을 보고 제가 3층을 올라갔어요. 3층은 유희왕 컨셉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희왕 / 멜론북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멜론북스도 뭐 어디 출판사 이름인갑다 하고 올라갔죠. 유희왕 카드게임 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엔 유희왕 희귀 카드, 뭐 푸른 눈의 백룡, 블랙 매지션, 얘들도 다 옛날 카드들인데 뭐 어찌됐건 이런 희귀 카드 컬렉션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카드 이거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마저 구경을 하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알고 보니 멜론 북스가 19금 쪽 전문 망가 샵이더라고요. 아니 뭐 주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19세 미만 출입금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어린애들도 유희왕 카드게임 하고 있길래 당연히 전체 연령 출입 가능층인 줄 전 알았어요. 근데 19금 망가가 이렇게 쫙 진열돼 있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이제 뒤돌아 봤는데 바로 제 눈앞에 놓여있던 19금 컨텐츠들이 뭐였냐면 그라비아라고 하죠. 그 외 섹시 컨셉 영상 화보집 같은 거 있잖아요. 어덜트 비디오는 아니고 그러니까 야스하는 장면은 없는데 뇌세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섹시걸들 나오는 영상을 그라비아라고 한대요. 그 그라비아 섹션인데 표지 제목들이 다 일본어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뭐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냥 표지만 보고 부끄부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일본어를 전혀 못 읽는 제가 단번에 이해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적혀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한국어로 큼지막하게 그 옆엔 영어로 제목이 딱 달려있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 사랑의 동탄, I love you 동탄. 제가 진짜 그거 보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표지도 흔히 말하는 동탄 미시룩 있죠?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몸매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몸에 쫙 달라붙는 드레스 입고 섹시한 눈빛으로 저를 딱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동탄 관련 밈이 여기까지 퍼졌나. 이거야말로 성적 대상화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님, 지역구 이미지 제고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뭐 동탄 땡땡 처음 퍼질 때는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동네고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니까 몸매 관리 빡세게 하는 젊은 유부남, 유부녀 뭐 이런 건강한 이미지로 출발했는데 이건 뭐 대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의원님? 제가 너무 빵 터져서 순간 제가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된다. 사진으로 남겨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어떻게든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안 찍었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왜 다행이냐? 아니 그거 찍는 게 더 이상한 놈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다 큰 성인들이 천천히 고민 해가면서 작화랑 전개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19금 컨텐츠 고르는데 저는 거기서 몰래 사진 찍으려고 하면 변태가 따로 없죠.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안 찍었어요. 안 찍길 참 다행이었다. 나라망신 시킬 뻔했다. 여기까지가 히로시마에서 이준석 의원을 떠올리며 동탄 이미지 제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어떻게 좀 늦게 업로드한 거에 대한 화가 좀 풀리셨을까요? 덜 풀리셨나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라비아 얘기했을 때 섹시걸들 나오는 영상을 그라비아라고 한대요 라는 표현을 써서 거슬리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야, 너 왜 모르는 척하냐? 모름지기 한국 남자면 말이야 임마. 머리와 가슴은 몰라도 아랫도리만큼은 친일, 아니 숭일 아니냐. 어디 모르는 척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진짜 일본 어덜트 비디오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아니 얼굴 까고 제가 녹화하고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시미켄? 오구라 유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옷 입고 방송 출연하는 모습이 더 어색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탁재훈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분들.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서양화 전공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90%, 아니 어쩌면 95% 이상이 동양화, 그 중에서도 일본풍 동양화 전공자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양화만, 특히 북미풍 서양화만 쭉 전공해온 사람입니다. 동양화? 청강도 해본 적 없어요. 동양화는 저랑 좀 안 맞아요. 잘아요, 잘아. 저처럼 화폭이 진하고 대범한 사람은 서양화가 좀 더 맞더라고요. 섬세하다라고 뭐 좀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일본풍 동양화는 너무 잘아요. 이렇다 보니까 품번이 어떻고 뭐 오구라 유나가 뭐 어떻고 몰라요. 오구라 유나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은 전성기가 좀 지나신 작가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이처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일본풍 동양화 작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니 여러분 이때입니다. 드디어 메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만의 갤러리 소장품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moviquiz@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그러면 저도 이제 요즘 신진 미국 작가들을 쫙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이거
좀 여성 청취자분들께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멘트인가요? 소외감 느끼시려나? 아니, 그럼 역시나 메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남성 작가들도 쫙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메일 부탁드리고요. 여튼 이해되셨죠? 제가 왜 그라비아 소개할 때 이런 게 있대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거 오늘따라 오프닝이 진짜 영화나 드라마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가득하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제 팟캐스트 취지가 꼭 영화와 드라마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의 동탄도 엄연한 컨텐츠입니다. 엄연한 컨텐츠예요. 언젠가는 사랑의 동탄을 이준석 의원과 함께 리뷰해보는, 그때까지 의원 신분을 YUJI 하시려나? 여튼 함께 리뷰해보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면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31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비틀주스 시작합니다. 비틀주스는 1988년에 개봉했던 전작 비틀주스의 무려 36년 만의 속편입니다. 전작 비틀주스는 1988년 개봉 당시 4주 연속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그 기세를 바탕으로 북미 누적 수익 7,300만 불을 기록해 1988년 북미 전체 박스오피스 10위에 랭크됐습니다. 참고로 1988년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작품은 누적 수익 1억 5천만 불을 기록한 할리우드 최고의 스토리텔러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입니다. 비틀주스는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유령 수업이란 제목으로 비디오 공개로 직행했습니다. 이처럼 비틀주스도 북미 내수용 흥행작이었는데 어찌됐든 흥행에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속편 계획에 들어는 갔죠. 근데 팀버튼이 비틀주스를 찍은 뒤 차기작으로 정한 작품이 뭐였느냐? 북미 박스오피스 최초로 북미 누적 수익 2억 불을 돌파한 그 유명한 배트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버튼은 바로 또 가위손 찍고 배트맨 리턴즈 찍고 바빴어요, 여러모로. 팀버튼의 관심도 비틀주스보다는 이런 배트맨 시리즈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제작이 지지부진하다가 2022년도에 들어서야 팀버튼의 첫 시리즈 연출작 웬즈데이도 흥행했겠다. 오케이 사인이 난 거죠. 그렇게 개봉한 비틀주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비틀주스를 3번 연달아 부르면은 사후 세계에 있는 비틀주스가 현생으로 소환되니까 절묘하게 딱 2번만 비틀주스 부르게 해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센스 있는 속편 제목인데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만드니까 이게 다 제목에 의미가 있어서 그냥 비틀주스2라고 퉁칠 수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비틀주스2라고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36년 만에 대중 앞에 선보이게 된 비틀주스2. 그래도 36년이나 지나서 나온 속편이 장사가 좀 되겠어? 싶었는데 미국 개봉 첫 주에 추정 제작비 1억 불을 뛰어넘는 1억 1천만 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흥행 추이죠. 이전 극장 개봉작 덤보의 최종 흥행 수익이 1억 1천만 불대였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또 살펴보면 이미 1억 1천만 불은 비틀주스2가 아득히 넘었고요. 팀버튼 감독 흥행작 3위에 랭크된 찰리와 초콜릿 공장 2억 불은 곧 넘을 것 같습니다. 과연 2위 배트맨 2억 5천만 불. 1989년도 작품인데 2억 5천만 불이면 이거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상 1위 작품일 텐데 여튼 그리고 1위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억 3천만 불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틀주스2의 연출은 지금까지 한 5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니카 벨루치의 남자 팀버튼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 배우로는 누가 최고의 배트맨인가 를 놓고 늘 1, 2위로 거론되는 마이클 키튼 배우 8090 그때 그 시절 독보적 지위를 누렸으나 상점에서 물건 훔치고 난 죄 없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셀프 나락 가버렸다가 기묘한 이야기로 재기에 성공한 위노다 라이더. 제가 비틀주스2 보기 바로 직전에 비틀주스1을 예습을 하고 갔어요. 왜 위노다 라이더가 8090 시절에 독보적 위치였는지 대번에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위노다 라이더는 어떤 캐릭터로 기억되느냐? 가위손 아닙니다. 쌍제이. J.J. 에이브람스가 리부트한 스타트랙 1편,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랙 더 비기닝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에서 거기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모가 종족 특성인 벌칸족, 스팍의 엄마로 위노다 라이더가 나옵니다.
극중 스팍은 벌칸족과 인간 사이의 혼혈이에요. 벌칸족은 인간을 약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것이 앞서가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을 그르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우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스팍은 그들 사이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인간으로부터 탄생한 혼혈아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잡종이다, 더럽다, 뭐 이런 무시를 당하거든요. 엄마도 괜시리 미안해하죠. 사실 미안할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한테도 막 화내요. 왜 인간인 엄마랑 결혼했느냐, 약간 이런 투정도 부리는데, 아니 정작 엄마랑 눈 맞아가지고 씨 뿌린 아빠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벌칸족이랍시고 네가 알아서 잘 극복해라,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스팍이 남들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문무를 갖추는 인물로 거듭나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위노다 라이더 엄마가 죽습니다. 자신을 제일 사랑해주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가족, 엄마가 사망하니까 스팍이 이제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데 아버지가 뭐 찾아오나 뭐 그럽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 일전에 내가 왜 너희 엄마랑 결혼했냐고 물었지? 이유는 단 하나야. 네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그 냉철한 너티발 시아 남자의 사랑 고백이 그때 그 시절 스타였던 위노다 라이더를 제게 더욱더 각인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출연 배우를 살펴보자면 나 홀로 집에 시리즈에서 케빈 엄마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캐서린 오하라 배우. 이렇듯 36년 전 왕년의 캐스팅이 그대로 속편까지 이어졌고는 아니고, 캐서린 오하라의 남편 역할 찰스가 이번 영화에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36년 전 그때 그 배우 제프리 존스가 출연하진 않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상을 떠나셨나 싶으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제프리 존스 배우 아직 살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안 나왔느냐? 이분이 한 20년 전에 미성년자 누드 사진을 찍으려는 혐의로 체포됐대요. 그 이후로는 커리어는 나락간 거죠. 나락가야만 하는 짓을 벌였으니까. 그래서 비틀주스2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해서도 안 되죠. 네, 사실. 비틀주스2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합류한 배우들을 살펴보면,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하이틴 스타, 넷플릭스 시리즈 웬즈데이의 히로인 제나 오르테가, 실제로도 대포를 장착하고 있는 윌렘 데포, 마지막으로 태어났을 때는 천사, 어렸을 때는 요정, 젊은 시절엔 매혹 그 자체, 환갑을 바라보는 오늘날엔 고혹스럽기 그지없는, 나아가 앞으로도 평생 아름다울 예정인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 문화재, 현존하는 아프로디테, 모니카 벨루치. 그녀의 미모에 관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탈리아 출생 아닙니까? 이탈리아. 캣콜링의 나라잖아요. 예쁜 여자만 보인다 하면 뭐 젊은 남자, 어린 남자, 늙은 남자, 중년 남자, 뭐 별의별 남자 가릴 거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아벨라, 모짜렐라를 내뱉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모니카 벨루치를 상대로는 오죽했겠어요? 식당에서 공짜로 밥 먹는 건 기본이고, 처음 본 남자가 다짜고짜 돈다발 건네면서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미성년자일 때 벌어졌대요. 이런 일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벌어지니까, 시달리니까 얼마나 그 예민한 시기에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노출 있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사람 많은 곳은 안 가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모니카 벨루치랑 어찌저찌 말 한마디 이렇게 섞기라도 하면은 남자들은 나 쟤랑 잤다 라면서 으스대고, 이 얘기를 건너 전해들은 여자들은 모니카 벨루치를 향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더러운 여자다 라면서 모니카 벨루치를 욕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모니카 벨루치의 인터뷰에 이런 말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모니카 벨루치의 대표작 말레나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면서 방 안에만 박혀있는 딸을 보면서 모니카 벨루치의 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익숙해져라. 너같이 생긴 애는 평생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강해져야 돼. 아버님 말씀 덕분에 우리는 스크린 속에서 현존하는 아프로디테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뱅상 카셀, 팀버튼, 부럽다. 예, 부럽네요. 그럼 비틀주스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현재 영매로서 본인만의 퇴마 TV쇼를 진행 중인 위노다 라이더가 분한 리디아 디츠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시간도 대충 전편으로부터 36년 정도 지난 것처럼 보여요. 귀신을 볼 수 있는 리디아의 능력 덕에 TV쇼는 나름 잘 나갑니다. 근데 리디아는 아직도 36년 전 비틀주스 사태라고 할까요? 이 사태가 안겨준 PTSD에 시달립니다.
강제로 결혼당할 뻔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겠어요. 그때 그 비틀주스의 망령이 도처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 찰스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새엄마 캐서린 오하라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델리아 디츠로부터 듣게 됩니다. 어쩌다 사망했느냐? 전편에서 찰스가 조류 관찰을 취미로 삼고 있었잖아요. 조류 관련 책들이 서재에 쌓여있는 장면도 나오고요. 집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희귀 조류가 발견됐는데 번식기라서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로 갔는데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아, 그렇게 실종돼서 사망했구나 싶은데 그건 아니고 기적적으로 추락한 비행기에서 생존합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다가 다른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하던 중에 상어한테 상체를 뜯어먹혀서 죽습니다. 아니, 제프리 존스 안 나온다며? 그 많은 분량을 다 새엄마 입으로 때워? 설명충이야? 마녀 닥터백이야? 그건 아니고 클레이 인형으로 스톱모션 장면을 찍어서 해당 분량을 묘사합니다. 팀버튼 감독이니까 이 또한 그의 인장으로 보여서 반갑더라고요. 장난 같지도 않고.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년 전 비틀주스 사태가 벌어졌던 그 동네 뉴 잉글랜드로 향합니다. 장례도 치르고 그놈의 집도 이제 처분해야 하니까요. 뉴 잉글랜드로 리디아만 가느냐? 당연히 새엄마도 가고요. 리디아한테는 이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제나 오르테가가 맡은 아스트리드 디츠라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얘는 엄마 리디아랑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는 쪽이에요. 이혼했다며? 그럼 아빠랑 살면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이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아빠는 좀 과학에 관심이 많고 환경운동이나 동물복지 쪽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이런 운동을 열심히 벌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요. 아니, 이런 남자가 도대체 귀신 보는 여자랑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여튼. 근데 아스트리드는 일단 부모님이 이혼한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엄마는 귀신을 본다면서 왜 아빠 귀신은 못 보냐? 사기 좀 작작 쳐라 라면서 엄마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만큼은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지 라고 하면서 엄마 따라서 뉴 잉글랜드로 갑니다. 그렇게 리디아, 아스트리드, 새엄마 그리고 리디아의 매니저이자 현재 남자친구인 로리가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장례식만 딱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아직까지 심취한 새엄마는 나만의 예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찰스를 추모하겠다면서 온갖 이벤트를 준비하질 않나. 로리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라면서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 앞에서 리디아에게 청혼하질 않나. 점점 이 동네에 하루 이틀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다락방 또 쓱 한번 들어가 보죠. 상념에 젖은 리디아 옆에 로리가 찾아옵니다. 이 마을 모형 다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런 로리에게 리디아가 36년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쇠약에 걸렸고 어떻게 저렇게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그놈의 비틀주스가 아른거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예민하다. 이해 바란다. 라고 하니까 로리가 자기야 다 이해해. 이럴수록 용기를 내야 돼. 계속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칠 순 없잖아? 하면서 비틀주스를 연달아 3번 외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리디아와 비틀주스가 마침내 다시 만납니다. 비틀주스는 자기만의 인간 퇴치 서비스를 제공해 왔잖아요. 이게 사업이 좀 커져서 번듯한 사무실도 운영 중인데 리디아를 잊지 못하고 계속 리디아 옆에 알짱거렸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비틀주스의 전 부인이었던 모니카 벨루치 배우가 맡은 델로레스가 이런저런 일로 깨어납니다. 델로레스와 결혼 시절에 이제 오붓한 결혼 생활을 보내나 했는데 알고 보니 델로레스가 해리포터에 나온 디멘터처럼 남의 영혼을 빨아먹는 영혼 포식자를 숭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틀주스도 이러다가 나도 당하겠구나 싶어서 먼저 선수를 쳐서 델로레스를 죽인 거죠. 델로레스는 비틀주스에게 원한이 있으니까 비틀주스 어딨어? 하면서 사후세계를 뒤지고 다닙니다. 사후세계에 사건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니까 윌렘 데포가 맡은 사후세계 경찰 울프 잭슨이 수사에 나서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회를 엿본 리디아는 기지를 발휘해서 비틀주스로부터 탈출합니다. 로리는 마탱이가 갔고요. 그 사이에 딸 아스트리드는 할아버지 장례식을 계기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관계가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자 같은 매니저 로리가 엄마랑 결혼한다고 하질 않나. 엄마는 또 압박에 못 이겨서 그 결혼을 승낙을 하니까 빡이 쳐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동네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기 또래 남자애를 한 명 만나요. 생긴 거는 비리비리한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질 않나? 음악 취향도 꽤나 고상하질 않나? 여러모로 아스트리드랑 쿵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할로윈 밤에 우리 집에 초대하겠다. 나랑 같이 놀자. 라고 합니다. 밤에 집에서 같이 놀자. 이야, 이 뭐하고 놀려나? 아스트리드도 알았다고 해서 할로윈 밤에 남자의 집에 리디아가 아스트리드를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아스트리드랑 남자의 이 어린 것들이 야밤에 키스도 하고 야릇한 시간을 보내려는데 남자애가 사실은 귀신이었던 거예요. 아스트리드가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기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귀신이 눈에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너만이 날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사후세계로 가자고 합니다. 아스트리드가 망설이니까 사후세계에 가면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빠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스트리드는 사후세계로 가게 됩니다. 아스트리드를 데려다주고 온 리디아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남자애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전부터 폐허였고 폐허가 된 이유는 그 집 아들내미가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도저히 팔리지 않아서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자애는 아스트리드를 사후세계에 남기고 그 대가로 자기는 인간 세계에 돌아오는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리디아 입장에선 딸을 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후세계로 가야 하죠. 그럴 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리디아는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비틀주스, 비틀주스, 비틀주스를 외치게 되는 데에 과연 아스트리드는 사후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리디아는 로리와 끝내 결혼하게 될까요? 모니카 벨루치에게 쫓긴다는 건 어찌 보면 축복 아닐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틀주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1편으로부터 36년이 지났어도 분위기가 한결같아요. 제가 2편 관람 직전에 1편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나라한 19금 드립 정도를 제외한다면 36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1988년에 구현한 비틀주스의 분위기가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야, 감독과 출연 배우가 같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간 팀버튼 필모도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덤보라든지 다크섀도우라든지 이제 이 양반도 이제는 좀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타협하고 절충하고 배제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본인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비틀주스를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건 전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즈데이의 성공 덕분에 팀버튼이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고 본인만의 창작 욕구를 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비틀주스 1편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감독은 애초부터 자기만의 색깔이 정말 뚜렷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팀버튼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팀버튼의 장편 영화 데뷔작은 피위의 데모험입니다. 근데 피위의 데모험은 어디까지나 인기 TV 시리즈를 토대로 제작된 극장판 개념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차기작이 비틀주스였는데 비틀주스에 들어서야 자신만의 색채를 온전히 녹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상 팀버튼 세계관의 포문을 여는 작품인데 저는 이 포문을 연 작품 36년 전의 그 작품이 이후에 팀버튼이 만든 영화들보다 훨씬 더 팀버튼만의 악취미라고 할까요? 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어요. 경력을 쌓아가면서 본인만의 세계관을 정립한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립된 채 영화판에 발을 들였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과 제작사와 배우와 이런저런 일로 타협을 해가면서 이런 영화 저런 영화를 내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팀버튼의 정수는 오히려 데뷔작에 가까운 비틀주스에 담겨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수가 36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롯이 이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창작자로서 데뷔작 때 가지고 있었던 본인만의 총기랄까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본인만의 세계관에 대한 정립된 개념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상상력을 더 불어넣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감독님 대단하시네. 정신적인 활력이 남다르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제가 작품 소개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제목이 참 센스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비틀주스를 제가 안 봤을 때는 도대체 왜 속편 제목이 비틀주스인가, 왜 두 번씩 반복하게 만드나 싶었는데 1편을 보고 나니까 제목의 의미가 정말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냥 비틀주스 2라거나 아니면 비틀주스 리턴즈와 같은 부제를 다는 것보다 비틀주스로 제목을 삼은 게 훨씬 더 이 영화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제목 선정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팀 버튼의 오랜 단짝이자 동료인 음악감독 데니 엘프먼이 선보인 음악이었습니다. 오프닝 장면이 1편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마을을 부감샷으로 훑으면서 마지막에는 리디아의 집을 비추는 장면으로 딱 끝나는데, 차이점이라면 1편은 사실은 알고 보니 아담이 취미 삼아 만든 마을의 모형이었고 2편은 실제의 마을 전경을 훑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오프닝 장면에서 뭔가 이 마을에 대단한 사건이 몰아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이 음악을 일단 딱 처음에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흥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겁도 나고 으스스하고, 그게 몰입을 좀 높여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편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2편도 똑같이 시작을 하니까 뭐 좀 반복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도 이만한 음악이 없다라는 생각에, 또 그 외에도 영화 곳곳에서 데니 엘프먼이 구성해 놓은 음악적인 효과들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영화의 재미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여러모로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 일단 먼저 밝혀두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속편이니까 어찌됐건 나름의 세계관 확장을 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 확장이 딱 절제가 돼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커트가 된 게 느껴집니다. 사후 세계의 이모저모를 다루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세계관을 확장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저세상으로 떠나는 비욘드 월드인가요? 거기를 가기 위한 기차역하고 경찰서 정도만이 2편에서 추가된 사후 세계 공간들인데, 만약에 욕심을 부렸다면 아스트리드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뭐 여기 특성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비욘드 월드가 어떻고 식의 장면들이 나왔을 텐데, 소울 트레인이랑 경찰서 정도만이 세계관 확장의 전부로서 묘사가 되니까 딱 적당한 선 안쪽에서 확장을 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처음에 제나 오르테가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좀 앞섰어요. 캐릭터 복제하겠구나. 아니, 이 팀버튼 감독님 참 감 없으시네. 웬즈데이랑 분위기도 비슷할 것만 같은 영화에 어차피 비슷한 역할 시키실 거 아닙니까? 왜 배우 이미지 남용되게 쓴 배우를 또 갖다 써?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제나 오르테가의 아스트리드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은 채 사립학교를 거니는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괴롭히려 드는 친구들에게 힙합 래퍼처럼 속사포로 쏘아붙이는 모습은 영락없는 웬즈데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얘는 이제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 너티발시아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일단 차별점이 생기고, 첫 장면에서만 교복을 입었을 뿐이지 할아버지 장례식 때서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는 일반 사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웬즈데이랑 겹쳐 보이는 것도 좀 덜 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머니랑 갈등을 빚는 모습에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다 보니까 웬즈데이 이미지는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씩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또 되려 웬즈데이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웃음 포인트들도 있어요. 귀신이라면 정말 질린다, 지친다 라고 하면서 학을 떼는 아스트리드의 모습에서는 웬즈데이가 웬즈데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캐릭터 복제로 인해서 제나 오르테가 배우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는 뭐 말끔히 씻어냈다라고 완벽하게 보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어찌됐건 팀버튼 감독의 세계관 내에서 웬즈데이를 맡았던 배우가 또 활약을 하니까 그 이미지가 겹쳐서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한숨 덜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몇몇 장면들에서는 CG는 어디까지나 거들 뿐이고 아날로그적인 촬영 방식을 고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편 때의 모습이 좀 겹쳐가지고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샌드웜, 모래벌레?
가 등장했을 텐데 1편에는 나름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샌드웜을 연출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악하기 그지없잖아요. 또 배우들과 뒤에 그린 스크린이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이런 조악한 느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귀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워낙 세계관 자체가 괴이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구석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2편에서 샌드웜을 CG로 멋들어지게 구현을 했다면은 보기에는 좀 더 편할 수는 있어도 비틀주스만의 느낌은 안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CG는 어디까지나 거들 뿐이고 최대한 스톱모션이랑 미니어처 느낌 나는 연출로 샌드웜을 묘사를 해냈습니다. 한결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그 샌드웜의 자태만 놓고 보면은 1편의 그 모습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틀주스만의 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참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작비도 여러모로 절감을 했겠죠? 1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장치마저도 되게 반갑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전작 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속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틀주스 1편을 보는 것만 같은 연출 방식이 주는 반가움도 있겠지만 일단 이 영화는 전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설정이 있었는지 소개를 거의 안 합니다. 한다 한들 중후반부 들어서나 해요. 그런 거 설명할 시간에 속편에서 다룰 얘기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하필 새로운 캐릭터 소개에 전부 할당이 되어서 이게 맞는 건지 싶긴 한데 뭐 여튼 들었던 얘기 또 안 들어도 되고 바로 또 영화는 본 얘기로 넘어가니까 속 시원한 측면이 있죠. 에일리언 로물루스와 약간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에일리언 내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1편 이후에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에일리언 1편으로부터 30몇 년 만에 속편인 거잖아요. 물론 개봉 시기로 따지면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나온 지 7년 뒤에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나오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에일리언 1편의 다음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에일리언 1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룩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약간의 설명충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에일리언 시리즈를 안 본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에일리언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인조인간 캐릭터가 맡아서 하니까 설득력도 나름 갖추고 있고요. 근데 비틀주스 이 영화는 에일리언 1에서 에일리언 2로 이어지는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극중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에일리언 1에서 에일리언 2 줄거리는 그냥 바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설정에 대한 소개를 에일리언 2를 보시면 잘 안 합니다. 그러면 팀버튼 영화 팬들이라면 이미 비틀주스를 다 봤을 테니까 비틀주스 2편을 봐도 뭐 설명을 굳이 다 안 해도 술술 이해하시면서 보겠죠. 근데 웬즈데이로 팀버튼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 제나 오르테가 신작 나왔대. 웬즈데이 감독 작품이래. 하면서 비틀주스2로 처음 비틀주스 세계관을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 전개가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은 이렇듯 대중영화로서 속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많이 부족해요. 1편은 이제 막 유령이 된 아담 부부가 사후 세계를 하나하나 토파보면서 관객들에게 세계관을 설명해준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전무하니까 진입장벽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이게 무슨 마블이나 스타워즈처럼 반드시 봐야 될 전편들이 이만큼이나 쌓여있다. 이만큼이나 쌓인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비틀주스2 자체가 결계를 친 거예요. 제 아무리 옛날 영화도 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수준이긴 합니다. 제가 비틀주스2를 극장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야, 내가 1편 보고 왔길 망정이지. 야,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거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는 대중영화로서 속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모니카 벨루치는 도대체 왜 나온 건가? 이 캐릭터는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도 그렇고 맡고 있는 역할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이 스토리에 끼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따로 노는 캐릭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니카 벨루치가 이 작품에 합류를 해서 팀버튼이랑 면을 트게 됐고 그래서 둘이 이제 눈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순간 이 영화를 보면서 반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팀버튼이랑 모니카 벨루치가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인연이 됐고 팀버튼이 비틀주스를 찍을 때 모니카 벨루치를 꽂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좀 붕 떠 있어요.
델로레스의 목표가 날 죽인 비틀주스 복수하겠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비틀주스의 영혼만 빨아들이면 그만인 건지, 그로 인해서 델로레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뭔지, 뭐 세계 정복이라든지 하다못해 사후 세계의 왕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비틀주스만 주구장창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틀주스를 만났을 때도 비틀주스랑 다시 결혼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아니, 저거 하려고 저 난리를 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비틀주스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사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느냐, 끝장을 내놨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빨아들이는 능력으로 뭐 레벨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 것도 아니고, 반대로 비틀주스 또한 델로레스를 막을 방도를 딱히 강구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도망만 다녀요. 리디아한테 너 딸 찾고 싶다고? 그럼 나랑 결혼해. 하는데 그것 말고는 비틀주스의 목적이 없어요. 그럼 나랑 결혼을 하면 델로레스가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야. 혹은 리디아 너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델로레스를 막아보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캐릭터는 왜 나왔나. 물론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혹스러운 모니카 벨루치의 면모를 보는 것이 만족스럽긴 한데, 완전히 따로 노니까 저 캐릭터를 소개할 시간에 차라리 원래 이 영화가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 또 뭐 아빠 만나고 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좀 더 집중해서 그걸 전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캐릭터를 활용을 할 거면 정말 극악의 마녀 같은 캐릭터로 등장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사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묘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은근히 많고 모니카 벨루치의 서사와는 맞닿는 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느낌이 들고 배우만 좀 낭비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자기적인 설정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어디 갔어? 죽었어? 땡 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설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 부부 있잖아요. 1편 보면은 그 아담 부부가 뉴 잉글랜드 집에 120년인가? 125년인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뉴 잉글랜드 집에 가보니까 아담 부부가 없어요. 리디아 말로는 출구를 아담 부부가 찾아서 사라졌대요, 이제. 뭐야, 출구라는 개념은 또 언제 나왔어? 없잖아, 그런 거 원래. 아니, 뭐 어느 정도 배우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진 않아요. 지나 데이비스나 알렉 볼드윈 다 정정하긴 한데 유령이 늙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알렉 볼드윈과 현재 지나 데이비스를 캐스팅할 수는 없었겠죠. 또 알렉 볼드윈이 다른 영화 찍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법적 분쟁이 한창이었을 때 비틀주스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으니까 뭐 어찌저찌 부르기도 애매했겠지만, 그래도 출구 뭐 이런 걸로 비틀주스에는 없던 설정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거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다못해 뭐 뒷모습이라도 보여준다든지, 혹은 리디아가 뭐 이런저런 또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후세계랑 뭐 쇼부를 쳤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은 마이클 키튼도 유령인데 많이 늙었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틀주스 1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마이클 키튼 배우의 얼굴에 세월이 많이 묻어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비틀주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기괴한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장 속에 마이클 키튼 배우의 주름 같은 게 다 가려져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틀주스는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다시 불러내긴 해야죠. 그런데 그 외에 1편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싹 사라진다든지, 그리고 아스트리드를 속여가지고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부모 죽인 나쁜 놈, 그 남자의 최후도 그냥 비틀주스가 뭐 버튼 하나 누르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끝나는 이런 식의 설정들이 좀 너무 헛웃음을 불러일으켜서 좀 세밀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좀 팬서비스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건 아쉽다기보다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평인데, 정말 이 영화는, 정확하게는 이 시리즈는 저랑 좀 안 맞아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춤 좀 작작 췄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인도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춤을 추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를 못하겠네. 이 영화의 성격이죠. 이 시리즈만의 색깔인 거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팀버튼 감독의 작품을 다 안 좋아하냐? 아닙니다. 좋아하는 작품 있어요. 그리고 팀버튼 감독만의 매력, 음침하고 침울한데 계속 보다 보면 귀여운 구석도 조금 있는
캐릭터들이 막 활개를 치는 그 세계관이 팀버튼 감독 영화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 배트맨2 정말 좋아합니다. 데니 드비토, 이번 비틀주스에도 카메오로 출연을 하시는데 데니 드비토옹이 맡았던 펭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코미디를 정복한 자 연기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키튼도 코미디언 출신이고 데니 드비토는 레전드 코미디언이고 여담이지만 윌 페럴, 짐 캐리, 스티브 카렐 이 사람들도 전극 연기 진지 빨고 하면 또 무섭게 합니다. 이처럼 팀버튼 감독은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박혀있는 배우들의 새로운 면모를 끄집어내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는 연출가입니다. 배우의 새로운 면모를 끄집어낸다는 점에서는 감독으로서 정말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물이고 또 스토리텔링 능력에 있어서도 빅피쉬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든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어느 정도의 원작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본인만의 색채를 덧붙여가지고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경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긴 한데 근데 비틀주스는 너무 팀버튼 오리지널 느낌이다. 제가 언급을 했듯이 빅피쉬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느 정도 팀버튼이 타협을 한 건데 오롯이 팀버튼만의 아이디어와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비틀주스 시리즈는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많이 벅찼다. 그래서 취향이 안 맞는 부분이 아쉬웠다. 굳이 아쉬운 점으로 꼽아보자면 이제 취향이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비틀주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비틀주스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볼 텐데요. 비틀주스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일본풍 동양화 전공자분들, 서양화 잘 안 보시잖아요. 푸른 눈에 글래머러스한 금발 화가들이 전위적인 예술 펼쳐도 시큰둥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알파요 오메가다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팀버튼 세계관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제가 작정하고 팀버튼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는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완전히 쉐시고 너무 기이하고 괴상하고 괴팍하고 그런 건 또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매력은 충분히 갖추곤 있지만 그 매력을 온전히 즐기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취향의 영역에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는 스스로 저는 나가겠습니다를 택한 거라서 2.5점을 주게 됐습니다. 비틀주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혹시나 해서 또 만났는데 역시나 안 맞아 입니다. 약간 소개팅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비틀주스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갑자기 춤추고 갑자기 노래하고 이 사람 왜 이래? 그래도 좀 자기만의 스타일도 확실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 혹시 모르잖아 또? 애프터 신청해봐? 해가지고 또 만났는데 안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만났는데 역시나 안 맞아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1번째 에피소드 비틀주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청년경찰 사자 사냥개들을 연출한 김주환 감독의 신작이죠. 김우빈 배우 주연의 무도실무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